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똑똑하고 게으른 리더십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저희 보좌관 분들한테 저는 어떤 유형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을 이렇게 제대로 잊지 못하면서 똑똑똑 하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은 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지런하다는 개념을 제가 좀 유리하게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함께 일하는 동료나 후배들이 해야 할 일을 제가 대신 솔선수범하는 그런 부지런함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그 똑똑하고 부지런한 지도자를 두게 되면 밑에 사람들이 힘들겠죠? 피곤하겠죠? 자, 다음은 우리 김웅 리더십 역시 마찬가지로 똑똑한데 또 부지런도 하다. 맞아요? 글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부지런했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늘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한계를 다 채우면 늘 항상 후회가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가 있고 그리고 뭔가 빈틈이 좀 있어야 결국은 그 빈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그 게으른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부끄러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열심히는 산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산 걸 게으르지 않게 이렇게 부지런하게 봐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나름대로 우리 새 후보자가 본인의 특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똑똑하고 부지런하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분들이고, 이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의 돌풍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 지지층에 있어서 요지부동하는 지지층이 있습니다. 40대가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늘 그 상대 당에 비해서 지고 있죠. 지금 이러한 문제, 40대의 지지를 어떻게 견인해낼 것인가? 내가 당대표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견인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새 후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김은혜 그 후보부터 그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 소리 들리시나요? 저 앵커 출신 맞나요? 마이크 하는 걸 몰라. 아무래도 제 친구들이 다 40대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40대는 20대 때에는 IMF를 겪었고요. 그리고 30대 때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에 또 한 번 휘청였습니다. 그 다음에 40대가 될 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를 겪고 또 그 뒤에 코로나 21의 직격탄을 맞고 있죠. 우리 아이 세대를 책임져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도탄에 빠지는지 그걸 가장 피부로 체감하는 세대가 40대입니다. 그래서 그 40대가 가장 용인하지 못하는 게 무능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되는지 그거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스스로 그분들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유능한 정당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그분들의 시선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40대가 참 예민하고 섬세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정부는 툭하면 우리가 보다 잘 살고 싶고 우리 아들, 딸을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 싶은 걸 자꾸 나쁜 거래요. 우리의 본능이 사악한 거래요. 더 좋은 곳에서 더 나은 환경에 가고 싶은 거를 자꾸 이념으로 재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소화해내고 표출시킬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무조건 구박하고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실력으로 정책 대안으로 돌파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김웅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40대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분은 좀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이고 모든 걸 과학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0대를 저희가 포섭할 수 있느냐 문제는 20대, 30대의 정책과 과연 융합이 되느냐 문제입니다. 40대가 원하고 있는 그대로 저희가 정책을 내면 20대들에게는 반드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를 저희가 완전히 우리 편으로 다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전략적인 포지셔닝은 잘못된 거고요. 최대한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대별로 맞춤형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데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20대 같은 경우는 일자리와 소득에 가장 민감하고 30대 같은 경우는 집입니다. 50대 같은 경우에는 안보 문제고 60대 이상은 백신에 대해서 가장 민감합니다. 자, 그럼 40대가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은 뭘까요?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우리 당이 40대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세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면은 40대 지지율을 저희가 지금 한 40% 정도 보궐선거에서 나왔는데 43에서 44 정도 끌고 오면은 저희는 다음번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준석 의원님. 저는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2030과 60대 이상의 어떤 지지층의 이종 결합을 통해 가지고 보궐선거에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바는 가서 들어보면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60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든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자리했던 것 같고요.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아젠다를 다뤄주는 쪽으로 표를 던져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40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장 이제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이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실제 정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세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정책이라면은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당이 비교 우위를 갖고 있던 영역이 있습니다. 경제는 그래도 보수가 하면 낫겠지, 안보는 그래도 보수지, 교육은 그래도 보수가 해야 되지. 원래 이 책상 다리라는 게 다리가 3개일 때 가장 안정적인데 이 안정적인 보수의 정책 3대 축이 둘 다 무너졌습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무너뜨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경쟁 교육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무너뜨렸고요. 상호주의 안보에 대한 관점을 저희 스스로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낙수 경제론이라든지 이런 경제 관점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에게 누군가가 와가지고 40대에 정치에 관심 있는 유권자가 당신들의 안보관을, 경제관을, 교육관을 한마디로 정리해달라 그러면은 제 이준석의 생각은 있는데요. 당의 생각이 뭔지를 솔직히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진보는 노동, 인권, 환경이라는 그전에 존재하지 않던 자신들의 축을 만들었거든요. 견고한 세 다리 위에 서 있는 그 정책들은요,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저희는 안보, 교육, 경제에 있어가지고 저희만의 철학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걸 먼저 정립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정책을 쏟아내면은 일관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게 현실성 있게 다가올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상대 후보 대선 후보들 일할 수 있는 이재명 이런 사람들도 그게 안 돼서 좀 무너질 거라 봅니다. 철학의 빈곤입니다. 10만 원 주다 20만 원 주다가 그게 이제 더 이상 안 먹히니까 10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이건 철학의 빈곤이고요. 우리도 같은 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철학을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조금 이걸 준비하신 팀에서 저에게 이렇게 퀴즈를 줬는데 이거를 좀 제 임의로 사회자 권한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분이 당 대표가 되면 가장 시급하게 내가 하면 제일 먼저 이것부터 당을 바꾸겠다 하는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해서 제시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후보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10분입니다. 각자 10분 내에서 질문도 하시고 답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요령껏 그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먼저
우리 김웅 후보부터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새로운 정치 그리고 당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천 혁신입니다. 제가 여의도에 들어와서 여의도의 정치를 보면서 우리 당의 변화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공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원 당규상으로는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천심사위원회였는데 공천심사위원회가 공천을 결정을 짓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공천 관리만 하는 관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원 당규상 선거 90일 이전에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90일 이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절차를 관리를 전혀 못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국 공천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가 되고 그 구조가 결국 계파 정치도 낳게 되고 소신 정치를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상설화시켜서 우리 당 안에 보면 이미 당원 당규상 50%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여론조사 이렇게 해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최소한 선거 1년 전에 한 3번 정도는 돌려서 그 결과로 후보를 뽑고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공천 배심원 제도라는 이미 있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공천의 공정성을 살리는 게 이번에도 보셨듯이 작년과 같은 그런 호떡 공천을 막을 수 있고 계파의 탄생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공천 개혁을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의도 와서 제가 느낀 거는 여기는 정치 공학만 있지 공학 정치가 없습니다. 근데 정치 공학이라는 게 보면 결국 프레이밍 짜기 아니면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해 내는 그런 엔지니어링 정신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영국의 보수당이 이뤘던 개혁 중에 하나가 사무총장을 경영자 출신을 데리고 와서 당 자체를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바꿔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정당으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사무총장을 경영자 아니면 엔지니어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당이 가장 취약한 지점인데 저희는 다른 당에 비해서 사실 청년 생태계가 없습니다. 다른 당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아니면 대학 때부터 꾸준하게 정치 활동을 통해서 인재가 양성이 되는데 저희는 전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독일의 아데나워 재단이랄지 헤리티지 재단이랄지 아니면은 영국의 밀리엄 펀드 그리고 가까운 일본만 해도 마스시다 정경숙 같은 게 있는데 저희 보수 정당은 70년이 됐지만 그런 청년 생태계를 책임져야 될 만한 그런 기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후보가 선정이 되고 나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상속법 제도를 활용해서 기금 100억을 만들어 청년들을 정말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형 헤리티지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제가 제시하고 있는 우리 당의 개혁 방안이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이준석 후보. 제가 제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질문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세 가지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하시고 다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상호 그 부분에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 본인의 의견을 같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당에서 선거 승리에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요, 결국 대선에서 흥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저희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의 요인 중에 하나는 훌륭하신 나경원 우리 당내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경선 경쟁, 그것도 치열했고 우리 당 밖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경쟁도 치열했고 그랬기 때문에 흥행에 성공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언제까지냐면 단일화 구도에서의 어떤 치열함으로 승부하기보다는 경선 자체에 재밌는 요소들을 많이 넣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수들 경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굉장히 정형화된 포맷으로 전국 노래자랑이 있었죠. 아직까지 하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의 준비 과정이나 팀 과제를 수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면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나타났죠. 미스 트롯 같은 것도 그것의 일환이겠죠. 저는 우리 경선 토론이라는 것도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대선 경선 토론할 때는 후보자들이 1대1 각자 프리포올이라고 하죠. 개개인별로 투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내 하고 싶은 얘기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당하고 싶어 하고 상대에 대해서는 공격하고 싶어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했던 따로 또 같이라는 기획으로 할 수 있는 대선 토론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4명까지 컷오프가 가능하다면은 2인 2조로 팀을 짜가지고 2인 1조로 두 팀을 짜가지고 각자 사전에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받아가지고 둘씩 짝이 지어진 주제에 따라서 2명 대 2명으로 팀 토론을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제가 핵무장이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분들의 의사 확인한 건 아니지만은 유승민과 홍준표가 한 팀이 됐다. 과연 그 팀은 토론에 가서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할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과 안철수가 한 팀이었겠다. 만약에 전부 다 입당하고 합당한다는 가정하에 그럼 그분들은 첫마디를 어떻게 틀 것인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시 누군가가 같이 맥주를 한잔을 합시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을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아마 보고 싶어하는 가능성일 겁니다. 평소에 말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2인 토론 저도 많이 해봤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많이 떠드는 것보다 옆 사람의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할 수 있겠죠. 그거 외에도 기회 많은데요. 시간이 너무 짧네요. 추가 좀 이따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시간으로 나눠서 쓰시겠어요? 지금 네. 10분이 다 일어난 겁니까? 예, 그럴까요? 우리 그 다음에는 우리 김은혜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표가 되고 나오면 딱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정권 교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을 다시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를 다시 국민들 품에 안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3가지 키워드입니다.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는 저는 대선기획단을 바로 발족을 시키고 우리 당의 대선 주자분들 그리고 밖에서 오시는 대선 주자분들 함께 제가 끌고 다니면서 제가 마이크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 콘서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인문학에서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그러면서 국민분들께 우리 당의 그 장을 열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타고 다니는 차가 흥미로운 경선 축제처럼 하자 해서 저는 카니발을 타고 다닙니다.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판골탈퇴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국민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부가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나은 곳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는데 그걸 자꾸 쥐어박으면서 우리 식대로 하라고 그래요. 공공에 가서 살라고 하고 더 좋은 곳에 가려고 하면 그거를 탐욕이라고 얘기하고 또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투기라고 명명을 짓습니다. 그리고 코인을 할 만하면 아니 그 코인은 세금 매기는 대상이지 그게 무슨 투자 상품이야 그러거든요. 이런 이중잣대로 정부가 경제에 대해서 막다른 길에 내몰린 청년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생각만 하지 키워줄 생각을 안 합니다. 어디 가서 뭘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능력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저는 주거부터 먼저 해결하는 우리의 정책 정당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청년들 집을 못 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도심이라도 이 집에 만약에 2억이라고 한다면 10%인 2천만 원만 먼저 내면 그 뒤에 주택기금을 활용을 해서 30년 내리 한 달에 한 200만 원씩만 내더라도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청년들에게 먼저 손 닿지 않고 멀리 있는 그곳으로 여기 계산하고 계시네. 200만 원 맞아요? 그래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전당 거듭해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 공정입니다. 마치 우리의 지금 상황을 보면 파리대항 보는 것 같습니다. 약자와 약자를 서로 싸움 붙이면서 우리는 사실 그 약자 모두에게 솔루션을 해줘야 되는데 청년분들에게 사실 경쟁이란 어떤 거였습니까? 그 경쟁이란 사실 생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을과 을에 대해서 그분들이 서로 제로섬처럼 느껴지지 않게 정치는 그 모든 분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 솔루션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청년분들 그리고 국가에 헌신했는데 보상을 받지 못했던 청년들과 소상공인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특정 성별에 있다는 이유로 군대 갔다 와서 그거를 국가가 이제는 보상도 안 하고 모른 척하는 건 저는 그건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그 보상받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두루 모든 성별을 가리지 않고 제가 해내는 공정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얘기도 있고 정말 꼭 실현됐으면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지금부터는 순서가 없습니다. 자유스럽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시간 내에서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고 자기 주장이 더 있으면 더 하시도록. 아니, 이쪽 게 맞아요. 아니, 저쪽 게 맞아요. 저쪽 지금 저쪽. 통시간이군요. 여기 통시간이 30분 남았어요. 오케이. 자, 시작하시죠. 지금부터는 사회자가 없습니다. 세 분이 알아서 하세요. 이제 사실 이번 당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게 누구나 다 알다시피 대통령 후보를 잘 뽑는 것이고 그리고 대선 승리로 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우리 당에서 저는 100% 국민 경선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당원들은 당원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당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대권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권 승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 당원들이 좋아하는 후보보다는 국민이 좋아하는 후보를 뽑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선출 절차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저는 우리 당이 당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만 우리의 당원지금 관리 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다 보진 않습니다. 1,000원 내는 사람과 1,000원 안 내는 사람 정도로 구분한 체계로는 당원들의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가 되면 그런 부분을 개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은 외부에 있는 일부 주자들 중에서 우리 당과의 합류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은 그분들의 고민이고요. 우리 당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선제적으로 흔들릴 필요 없고요. 진짜 그분들이 본인이 입당하거나 합당하는데 그것이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분들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은 대중에게 그분들이 자신감이 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당에 지금 정해진 당원 단계랑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되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면은 변경이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밖에 계신 주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당의 문호를 최대한 열겠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은 들어오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요. 들어와서 당원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만들겠습니다.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호랑이를 잡겠습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오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저는 저희 당의 대선 주자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분들이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가릴 것 없이 우리 당의 주자와 함께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로 완전 국민 경선으로 꾸미고 싶습니다. 완전 국민 경선은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시도가 안 됐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잠깐 했었죠. 그렇지만 우리 당이 어려운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진입장벽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그 오픈 프라이머리에서요 자신들의 투표권을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대선을 노리시는 그런 주자분들도 이 안에서 저는 용광로처럼 마음껏 축제의 장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자유롭게 서로 이야기하는. 예, 제가 그럼 먼저 도발을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앞에 정경국 대표님도 계시지만은 정당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그것에 부담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대전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항상 노력해왔고요. 근데 그 방식이 육성주의냐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경국 대표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청년 정치학교를 운영해 오셨고 그리고 우리 김웅 후보도 재단 형식의 어쨌든 육성을 이야기했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청년당을 만들면서 이제 교육의 기능을 강조하셨는데 이건 사실 유럽식 정당이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마스다 정교숙 같은 일본식 모델에 가까운데 제가 오히려 하고 싶은 것은 정치의 진입에 크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 아까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 나왔지만은 경쟁이 공정한 상황을 저는 더 선호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 말씀드리면은 저는 제가 정치 참여하는 데 있어가지고 만약에 어느 누가 야 너 정치하려고 그러면은 저기에 있는 어떤 정경숙 같은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실력을 쌓아가지고 정당에서 내가 기회를 주면은 좀 있으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으면 저는 정치에 발도 안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뜻을 바로 펼치고 제 영향이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를 꽂아줬기 때문에 제가 정치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이기적이라서가 아니라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겁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지 와서 너를 키워주겠다 라는 말 했을 때 과연 어떤 젊은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그런 어떤 교육체제가 또다시 여의도에 낮 시간에 올 수 있는 또는 뭐 저녁 시간이라 하더라도 평일에 올 수 있는 애매한 청년들의 리그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우려 김웅 의원의 모델대로라면은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공부 잘하고 나중에 정치를 해서 도지사도 한번 해보고 싶은 감귤 따는 어느 집 아들 원희룡이가 만약 정치하겠다 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좋은 말씀이세요. 근데 사실 우리 이준석 최고 같은 그런 청년은 제가 봤을 때 전무후무한 상황입니다. 뭐 저는 그 토론회 같은 걸 봤었을 때도 이 3대1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런 패기와 그런 순발력, 그런 지적 능력을 가진 그런 청년들은 이준석 최고 같은 사람 한 10명 있으면 뭐 우리 당이 뭘 걱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준석 최고는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는 계속 청년들을 끌고 와야 되고 우리 당의 주력은 60에서 지금 70대 어르신들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40대에서 50대예요. 10년 뒤가 지나고 났었을 때 저희 당은 노예해지는 것이고 아니 늙어버리는 것이고 민주당은 그때까지도 힘이 팔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은 20대, 30대를 잡아내느냐 못내느냐는 우리 당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청년들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청년들도 많지만 우리가 대변해야 될 청년들은 사실 그렇지 않다고 봐요. 가장 보통의 그리고 평범한 청년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청년들을 뭐 제가 말하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을 정말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 모든 것을 보장해 준다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정책을 개발하고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만약에 선거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정치 낭인이 되고 우리 당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선거 때 되면 다시 청년들 모아서 청년 정당 만들었다. 선거 끝나면 다시 흩어져 버립니다. 그 흩어질 수 없도록 다시 계속 모아만 간다고 해도 우리 당은 청년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우리 당 안에서 정말 이준석 최고같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지금 노원에 가서 3번이나 이렇게 고배를 마셨거든요. 그럼 정말
일반적인 청년들이 들어와서 우리 당에서 그 정도 역할을 버텨낼 수 있고 당선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어느 정도 당에서 도움을 줘야 하고 그 사람들을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물적 토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정경숙 예를 들었지만 헤리티지 대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짬짬이 일을 하다가 짬짬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을 하면은 그 정책을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제안을 해서 내가 이번 선거에 어디를 나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원을 받아서 그 비용을 가지고 자기가 정치 실험도 해보고 준비도 해보는 겁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진짜 그야말로 조금 더 일반적이고 평범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물리적으로만 젊은 청년이 아닌 진짜 청년의 고통을 알고 있는 청년들을 좀 더 끌어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박수 쳐야 됩니다. 이준석 후보께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말보다는 케이스 스타디가 훨씬 더 이해가 되고 설득되기 쉬워서요. 제가 잘 몰라서 처음에 의원실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최고위원 되신 건 누가 먼저 이걸 하자고 제안하시던가요? 네. 어떻게 정치 입문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몇 번 언론에서 밝힌 적 있지만요. 제가 처음에 국회에 인턴 들어가게 된 거는요. 제가 그 당시 여자친구가 당산동 살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자친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인턴 자리를 찾아서 1학년 때는 국회 인턴을 했고요. 2학년 때는 한화증권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인 그냥 여의도에서 일하고 싶어가지고 국회 인턴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정치 입문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영입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거고요. 이 사례가 보편적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델을 보편화하기 위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경쟁 선발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바로 관료제 비슷하게 가는 것인데, 항상 정기적으로 과거 시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경쟁 선발을 통과했기 때문에 박근혜라는 사람이 부여하지 않은 스스로 취득한 권위를 얻게 됩니다. 그 권위가 정치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저 친구는 토론 배틀로 우승했기 때문에 실력이 있어라는 걸 공인받는 순간 방송도 나갈 수 있고 당내에서 발언권도 생기고 다른 청년의 시기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그러면 육성 모델로 간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추려야 될 거잖아요. 마지막에는 결국 왕관을 얻는 자와 교육은 받았으나 왕관이 없는 자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어차피 경쟁 선발해야 됩니다. 가서 만약에 기수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한 명만 투표해가지고 올리자 이래버리면요, 그게 교육기관입니까? 정치기관이지.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경쟁 선발이 요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모아놓는 건 좋은데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만날 수 있게 중간에서 그러면 어떤 경로가 도움이 됐나요? 그것은 저희 교육봉사단체가 대우증권에서 후원을 받았는데요. 대우증권에 그때 후원 받게 된 계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저희 교육봉사단체가 매우 좋다고 해서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저랑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를 치하하고 그걸 보고 대우증권이 후원하고, 대우증권에 마침 근무했던 이창근 위원장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저를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 추천해가지고 비대위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할당제는 앞으로 안 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할당제가 폐지되면 그러면 그런 기회평등, 특히 정치권에 입문했을 때 워낙 탁월하시니까 또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최상위까지 연결이 됐는데, 할당제를 다 없애고 나면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대안이 되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5급 공무원을 뽑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누구도 연주를 찾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5급 공무원이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행정고시에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연주를 찾으러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건 우리나라의 공무원 선발 체계가 안정화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우리 당이 공천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젊은 사람들을 계속 모으려면은 선발은 정기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선발은 연줄이나 이런 것이 영향받지 않도록
매우 공정한 경쟁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공정한 경쟁 모델을 확립하기만 하면은 자 민주당이 정치하려고 그러면은 왠지 운동권 잔여해야 될 것 같고 논문도 하나 써야 될 것 같고 이런 분위기에서 저희가 만약에 공정 경쟁을 토론이든지 연설대전이든지 아니면 정책 공모전이든지 세우기만 한다면요 저라면 우리 당이 옵니다. 네. 근데 예. 이게 지금 현재 10분씩 드렸는데 이준석 후보가 1분 11분 남았고요. 우리 김은혜 후보가 4분 54초, 우리 김민 후보가 1분 39초 남았습니다. 알아서. 예. 근데 정치는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이준석 후보 같이 탁월한 사람을 발굴하고 알아봤던 그런 리더십과 지도자의 안목도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만약에 토론 배틀이 있었으면요 뚫고 왔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왔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제도를 선망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안목에 의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글쎄요 어떤 사람은 논문 쓰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활동 항의서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기준을 공천관리위원회 따위에 맡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토론 배틀 이야기 하셨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어떻게 우리 당에서 미래로 키워나가냐 그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저희가 그동안 이제 보수나 또 이 저희 정당에서 가졌던 게 이게 우리 쪽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미 가둬둔 물고기라 생각해서 별로 쳐다보지 않으시고 바깥에서 온 사람은 굉장히 눈에 번쩍 띄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이제 그 예전에 가르쳐 준 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네 옆에 있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어라고 하는 게 제가 마음속에 각인이 돼 있는데요. 사실 우리 자유시장 체제라고 하는 게 그게 경쟁이 참 좋긴 하고 저도 공정한 경쟁을 원합니다. 근데 그 공정한 경쟁 자체도 어느 정도 수위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그 안에서 경쟁의 수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분들 토론 배틀에서 뽑으면 좋지만 그러면 토론을 못하고 그냥 말이 없지만 내 주변의 커뮤니티를 향해서 봉사하고 말은 잘 못하지만 묵묵히 그 지방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면은 그것도 경쟁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저희 젊은 세대가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자소설 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경쟁 저는 굉장히 싫어하고요. 저는 이거는 경쟁의 과목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어렵게 살아온 이력을 우리가 좋게 바라볼 수 있지만은 그것의 경쟁이 벌어지면은 그것은 어찌 보면은 가장 우리가 청년에게 가혹한 경쟁을 시키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고요. 저는 그거는 없어져야 되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저 하나만 더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서울대에 가려고 하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누구의 딸이라고 해서 갑니다. 그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안 되는데 어른들은 자꾸 노력하라고 합니다. 노력하면 잘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어른들이 꼰대인 게요. 그 어른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62세, 1970년에요. 그리고 80년에 들어서서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의 평균 수명은 83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 30대 청년분들이 했던 역할과 그 일자리를 지금 40, 50대 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분들이 깔때기처럼 뛴 거예요. 제로섬처럼 올라가고 싶어도 비정규직밖에 없죠. 그 비정규직에 가려고 하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싸우게 하죠. 그리고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빼앗긴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서로에게 탓을 돌리는 건 저는 전체 청년들의 아픔을 남녀 간의 문제로 저는 치환하는 건 그거는 건강한 동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치가 해야 될 일은 그럼 청년분들에게 더 번듯한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해 줄 수 있을까? 그럼 기업의 규제를 풀어서 기업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청년분들을 고용하게 해야 될까? 요즘 대기업에 정규직 얼마나 뽑습니까? 거의 안 뽑습니다. 노조가 다 틀어막고 있기도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탈 솔루션으로 저희가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이를 꼭 악물고 헌신하고 책임을 졌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군 가산점, 물론 위헌 판정이 났긴 하지만요. 그리고 여성들에게도 이 부분이 서로의 적으로 돌리지 않는 그거는 우리 어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1분 반이 남아서 김웅 의원님께 하나만, 저기 송파울 대표 안 되셔도 그만두실 거예요? 갑입니다. 아, 송파 대표. 저기 현진과 제 후배라 죄송합니다. 네. 저는 뭐 송파갑까지 이제 당선이 되면 진짜 퓨처 메이커들한테 한번 넘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물론 당선이 안 돼도 송파갑의 지금 주민들은 너무 섭섭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에 다시 나가도 참 어렵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당에 진짜 필요한 건 결기라고 봐요.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선거가 있으면은 중요한 자리, 자기의 요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 보통 버리고 험지 많이 갔었습니다. 저희 당은 그 전에 김영태 의원 딱 한 번 그런 모습 보였고 아무도 그런 모습 안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번 선거 정말 중요한 선거고 저 180석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말 모든 힘을 다 해도 이길까 말까 한 상황인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 사선 우선들이 아무도 양보를 안 하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러면 1년짜리 초선이라도 결기를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 각오를 갖지 않고 당대표 선거 나가는 것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끝나가면서 제가 두 분한테 뭐 그것 좀 여쭤볼게요. 일단 김은혜 의원은 청와대도 계시고 기업에도 계셨는데 그 두 가지 경험을 어떻게 당에 한번 녹이실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이준석 최고 코인에서 얼마 벌었습니까? 진짜 궁금합니다. 그거 한번 답해 주십시오. 우리 이준석 후보는 이제 전화 왔는데 그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은혜 후보는 1분 11초 남아 있고 이제 김영 후보는 다 쓰셨어요. 4초 남았지만 쓰시려면 예. 제가 코인으로 얼마 벌었는지는 사실 여러 가지 억측이 많은데 절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제가 그때 방송 나와서 선거를 몇 번 치를 수 있을 정도로 얘기했는데요. 선거 치르는 비용에 대해서 관점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제 지난 선거 때 썼던 비용 내역 선거에 신고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아까 김 의원이 말씀하신 젠더 문제에 대한 관점이 이렇습니다. 이제 정치권의 시각을 바꿔야 되는 게요. 전라도에서 90% 몰표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 이상하네 이렇지 않습니다. 전라도에서 지역 갈등을 부추기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정치인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호남에 잘못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마 세대별 성별로 72.5%의 수치는 역사적인 수치이고 저무후무한 수치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갈등 유발이나 이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 살펴보는 것이 아마 우리의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베레스트를 우리 인류가 등정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폐활량이 적어서?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능력이 다 똑같아서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공정한 첫 출발에 서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나왔던 고안이 베이스 캠프를 높이 쳤습니다. 베이스 캠프를 에베레스트 정상에 가까운 높은 고도에 칠수록 에베레스트 등정률이 올라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취약해진 고리는 더 타격을 받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 사회에 그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 게 저희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이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베이스 캠프를 높게 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청와대에 있을 때 배웠습니다. 기업에 있을 때도 배웠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터지는데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늘 사익보다는 공익을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사람보다는 보이지 않는 사람을 위한 선택이 그때는 씁쓸했지만 뒤에서는 후회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조직의 운명에 항상 그 기로에서 결정을 했다. 그 결단은 함께 가는, 함께 모두 살 수 있는 그 충분 조건을 채택할 수 있을 때 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어려울 때 이 모든 당원들을 통합해서 지치고 처진 어깨 북돋이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조화로운 리더로 힘있게 선보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세 후보님 대단들 하십니다. 이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 사회자 직권으로 각자 10분을 드리고 문제 제기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했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시간들을 잘 활용하셨고 그러시면서도 자기가 지금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 자리에 계신 기자분들이나 청중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우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질문은 1분 내로 좀 해주시고 답변은 3분 내로 좀 하셔서 효율적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많은 질문을 하고 많은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좀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자분들이나 질문을 이쪽 먼저 하시겠어요? 네. 저는 저출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라는 세 분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관련해서 따로 구상하고 계시는 정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이렇게 생산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 민생이 어떻게 될지는 아마도 자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 수립에 있어서 그리고 또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 문제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대표가 되신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당 차원의 정책들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주시는 분들은 본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어떻게 되시는지 성함을 송파구사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송파구니까 먼저 우리 김웅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송파. 예, 좋습니다. 송파 이렇게 미래를 고민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곳을 걸고 제가 나섰으니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출산 문제, 제가 얼마 전에 청년 기본소득 이야기하면서 저출산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225조 지금까지 때려박았고요. 출산율 1 이상이어서 0.84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는 사실은 예산을 가지고 때려 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일자리하고 집 문제입니다. 결국. 그리고 양육에 대해서 사회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산 40조 들어가고 있는데 그 40조 중에 18조는 여러분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생쇼했던 거기에 사용된 돈이 18조입니다. 그리고 난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극소수고요. 템플 스테이, 무슨 어디 여행 경비 이런 것들로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20대, 30대한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일자리와 그리고 일정한 정도의 소득 그리고 집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문제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혹시 답할 기회가 있으면 알겠지만 제가 환노이기 때문에 수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수치가 앞으로 고용 수치는 더 나빠진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180석의 민주당이 있는 체제에서 법제가 바뀌어가지고 고용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효과는 제가 봤을 때 다음번 총선에서 저희가 이기고 나서 5년 뒤쯤에나 일자리 정책은 나올 것 같고 그 문제의식 때문에 제가 사실은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주택 문제는 주로 30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1930년대 미국에서는 국민주택 이하라고 하죠. 그런 일정한 부분에 있었을 때 90%씩 그 국가에서 대출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획기적인 정책이 지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김윤혜 후보님. 청년분들이 결혼할 엄두를 못 내죠. 결혼하면 아이도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키우지? 막막합니다. 보육 수당이나 뭐 보육 들어가는 돈도 걱정일 뿐만 아니라 교육도 어떻게 시키지? 그럼 또 집은 어디서 구해? 라고 생각하면 사실 연애를 하기가 겁납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단 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와 보육과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인식 세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가 신혼부부 특공 해준대요. 그래서 신혼부부 특공 그 기준이 뭐예요? 그랬더니 4천만 원, 4천만 원씩 8천만 원 넘으면 무조건 아웃! 안 돼! 아니 그 웬만큼 대기업에서 가정 부장되면 4천만 원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부들은 신혼부부 특공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8천만 원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분들 다 환영입니다. 줄 서세요 라고 하는데 청년들에게 돈이 2억 3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수저들이 다 싹쓸이해 갑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현금으로 가져가는 거죠. 신혼부부 특공이라고 하지만 신혼부부 배제 특공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자신들이 줄 세우게 하면 안 됩니다. 청약 얼마나 하늘의 별 따기니까. 내가 신혼부부인데 아이는 넷을 낳아야지 될까 말까예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잘 선택하고 청년, 아까 제가 했던 그 공약을 정부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보육입니다. 보육이면 이 보육은 사실은 6살, 7살 키울 때까지는 국가가 좀 맡아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이 하나 키우려면 온 마을 전체가 들어간다는 옛날 속담처럼 3대가 고생합니다. 엄마 아빠 고생하죠. 애 결혼시키고 나서 AS는 계속됩니다. 아이 봐줘야 되니까요. 그러면 내가 또 혹시나 직장 다니면 우리 언니 오빠가 같이 또 돌아가면서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하나 키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청년들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저는 국가에서 무상 보육이든지 해서 5살, 6살, 7살 때까지 어떻게든 지원해주는 부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출산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가장 앞으로 500년 뒤에는 소멸의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될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서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는데 저출산 예산이 봉이에요. 코로나 예산 없는데요? 그러면 저출산 예산으로 떼지고요. 다른 예산 없는데요? 그러면 저출산 예산으로 모든 걸 다 떼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근원적으로 청년들이 뭘 살만해야지 결혼하고 출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 번째는 저출산 돈으로 막겠다 생각하지 말고 일자리로 막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불 끌어 다니라고 그러면 아르바이트 준다고 하지 말고 벤치에 있는 새똥 치우면 그거 돈 주겠다고 그 아르바이트로 청년들의 그 능력과 이때까지 경쟁 속에서 쌓아왔던 그 역량을 폄하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일자리 저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풀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이준석 후보 답변하십시오. 저는 저희가 복지에 대해서 저희 축차 투입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생각날 때마다 따라 들어가는 방식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뭔가 칸막이를 계속 조정하기도 어렵고요. 한 번 들어간 복지 항목은 빼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 들어서 기본소득제가 대두되면서 우리 당에서도 그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소득제의 본질적인 이야기가 사회가 변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항목도 변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원화해가지고 사실 편하게 관리하자는 취지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기본소득제를 따라하자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정의당 같은 경우도 젊은 세대가 20살이 되면은 2천만 원을 지급하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게 아마 기본 자산제의 바탕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제도가 이명박 정부 때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작된 게 국가장학금 제도 같은 거겠죠. 국가장학금 제도라는 것으로 대학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이미 많게는 2천만 원까지 3천만 원까지 국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틈새를 비집고 이재명 같은 포퓰리스트가 등장하는 겁니다. 대학 가는 사람들이 2천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학 안 가는 사람들은 해외여행비 1,000만 원 지급해주면 안 되겠느냐
우리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여튼 그런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칸막이에 안져 있으면은 나중에 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대선을 앞두고 큰 대안을 하나 내는 게 어떤가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나라 학자금 제도를 봤을 때 학자금 제도가 그 국가장학금 제도와 든든 학자금 제도의 이원화된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국가장학금은 말 그대로 금액 지원하는 것이고 든든 학자금은 대출 제도죠. ICL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취업부 상환 제도입니다. 내가 학자금과 생활비로 얼마를 빌리면은 취업을 했을 때 그때부터 일정 금액씩 갚아 나가고 대신 금리는 국채와 연동해서 1.8%만 적용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저는 이 ICL이라는 방식은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업부 상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범위를 학자금에서 제 생각에는 그 젊은 세대가 시작하기 위한 보편적인 자금으로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정의당의 기본자산제가 저는 좋은 논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무책임한 것이 사람은 본성적으로 꽁돈이라 생각하면은 굉장히 허술하게 관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돼서 정책을 본다면은 저희가 기본 대출제를 한번 논의해보는 건 어떤가 생각하고요. 사회를 처음 시작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보증을 하고 1.8%에 준하는 저리 대출을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적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들이 결혼에 이르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자금을 마련하는 시간이 줄기 때문에 더 빨리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더 빨리 결혼을 다룰 수 있고 그러면 출산율 문제가 굉장히 급격하게 해소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제가 나중에 독재자대로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 기본 대출제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가운데 아니 이쪽 먼저 들었죠. 먼저 마이크. 네. 분당도 질 수 없습니다. 분당 사는 청년 방종준입니다. 방금 이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제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아무래도 기본소득에 관한 새 후보님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싶고 찬성을 하신다면 기본의 복지 체계와 어떻게 같이 운영을 하실 건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은 기본의 복지 체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럼 김은혜 후보부터 답해 주신가요? 분당인데 도와주시지. 분당 끝끝하네요. 혹시 분당 을 아니십니까? 이제 네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기본소득과 관련한 개념은 이재명 지사나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고요. 또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안심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얼마 전에 그 책을 들여다보면서 밀턴 프리드만이 제기했던 부의소득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똑똑한 분들 많으신 다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래서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건 사실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떻게 그걸 감당할래? 라고 하면 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지사의 순발력이면 이재명 지사의 순발력이면 어차피 나중에 검증은 한참 뒤니까 얼마 든다 얘기할 수 있겠죠.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야구장의 펜스에서 내가 야구를 보고 싶은데 키가 큰 분들은 슬쩍 볼 수 있지만 키 작은 우리 딸 아들은 뭔가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잘 사신 분들한테는 덜 주고 못 사시는 분들이 소득이 덜한 분들에게는 좀 더 많이 주는 겁니다. 대신 가구별로 주는 거죠. 제가 밀턴 프리드만에 봤던 부의 재소득, 그러니까 재소득세제, 즉 네거티브 인컴 텍스에서도 너무 어려운 말이어서 저는 그냥 안심공정소득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개개인별로 그 소득을 한번 따져가지고 그 소득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덜 드리거나 세금으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많이 버시는 분은 세금을 내시고요. 적게 버시거나 없는 분들은 어느 정도 평균 수입이 가능할 정도로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제가 뽑아보니까 이게 170조 정도 들어가던데요. 이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복지수단도 좀 정리해야 돼서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복잡한 복지체제, 요즘 보면요 노인수당, 뭐 기초생활수당 그런 거 받으려고 하면요 요건도 너무 복잡하고 심사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정작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심플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이분들에게 못 사시는 분들에게 일정 정도 저는 소득을 주고 지원금 형태로 주는 그런 절충형으로 저는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 부분도 많은 나라에서 시험을 할까봐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표가 되면 여기 앉아 계신 이 두 분과 함께 머리 짜내서 한번 고안해 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우리 이준석 후보님 답변해 주시면. 방금 전에 김은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회소득세 개념이라는 것이 제가 박근혜 비대위 들어갈 때 처음 첫 회의에서 논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명박 정부 때 시작해서 EITC라고 하죠. 근로소득 장려세제라는 이름으로 근로장려 형태로 일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제도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기본자산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저는 상당히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복지 지출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 부분 책임이 강조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제가 기본 대출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우선 상원의 부담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IT 취업부 상환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하기 전까지는 상환 부담이 들어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징수 체계를 저희가 이게 입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세금은 국세청에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득세를 이런 거 낼 때마다 내야 되는데 지금 4대 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따로 징수를 하잖아요. 저는 이 기본 대출에 대한 금액도 소득에 비례해가지고 일정 부분씩 회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세금의 추가로 추가 세율을 적용해서 다시 돌려가는 방식으로 하면은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만약 제도가 정착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기본 소득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10만 원이면은 1년이면 12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자 1.8%를 가정했을 때 120만 원을 주는 것이 더 젊은 사람에게 나은 혜택이냐, 아니면은 120만 원의 이자에 해당하는 원금을 빌려주는 것이 더 결혼을 빨리 할 수 있고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냐. 120만 원 이자를 1.8% 낼 정도면요, 한 사람당 거의 한 6천만 원씩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6천만 원을 1.8%에 저리 대출할 수 있는 국가의 부담이냐, 아니면은 120만 원 주는 것이냐, 뭐 이런 약간 걸 고려했을 때 저는 기본 대출제가 훨씬 더 아까 말한 출산율 문제나 청년의 사회 진출을 빠르게 하는데 더 이득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도덕적 힘이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다음 우리 김 후보님 답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정말 비상적인 극약 처방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써야 될 정책적인 대안은 계층별로 다 달라져야 됩니다. 20대에 대해서 보편복지가 들어가면 60대 이상 고령 같은 경우에는 선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30대 같은 경우는 이준석 최고가 방금 말씀드린 한 것처럼 대출을 확대를 해서 집을 마련하는 방식을 쓰는, 각 계층별로 다양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 제가 20대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노동시장에서 과연 고용 안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지난 1년간 20대 청년 676만 명 중에 고용보험 취득 자격을 얻었다가 상실한 사람이 187만 명입니다. 즉 실업을 했다는 뜻이죠. 이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았던 사람들은 24만 5천 명에 불과합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산호위에서 올해 조사했던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청년에게 더욱 좋아질 것이다, 아니다, 더 나빠질 것이다 했을 때 73.5%가 더 나빠진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20대한테 리슨트 잡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 상황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정책에서 매우 혁신적인 발상인 것이고, 원래 지금 두 분들이 계속 이야기했지만 기본소득 자체는 좌파가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우파만의 기본소득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활용을 하자는 것이고, 제가 청년 20대에게 주는 40조 예산은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고용안정기금이나 고용기금 중에서 불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저출산 예산 중에서 18조씩 그렇게 낭비되고 있는 것들을 끌고 들어와서 차라리 선별 비용 없이 보편적으로 가는 거, 그런 모든 정책적 수단을 다 활용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온라인상에서도 뜨겁습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상에서 숱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온라인상에 들어온 질문 중에서 한번 우리 후보자들에게 여쭙겠습니다. 후보자님들이 국민의힘의 당원 계층 구성 편중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개선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연령대가 한쪽으로 편중이 돼서 당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이번엔 김웅 후보부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20대 남자는 우리 이준석 최고가 많이 지금 잡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김은혜 후보가 또 20대, 30대 여성은 많이 잡아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층에 이제 중도나, 그리고 중도에서도 약간 오른쪽으로 가 있는 그 계층을 잡아올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은 결국은 여러 가지 정당 정책도 있지만은 그 당을 상징하는 인물이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고 당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당의 이 후보들처럼, 초선들처럼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역동성 있고 생동감 있는 후보들이 언제 있었습니까? 아마 저희는 5년쯤 지나고 나면은 우리 당이 가장 다양한, 그리고 계층별로도 가장 풍부한 계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정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다음 우리 김은혜 의원님. 저는 우리 김웅 후보나 그리고 또 이준석 후보 모두 나이와 성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국민분들로부터 우리 당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20대 남성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20대 여성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국민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전국 정당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청년 문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사실 김웅 후보님의 청년 정치학교라든지 또 우리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던 과거제와 같은 거라든지, 또 제가 에베레스트의 베이스 캠프처럼 청년 할당제 얘기했던 거 저희가 3개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표가 되면 한번 다 해본 다음에 많은 분들에게 선택을 받고 또 이 청년분들이 새싹처럼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이준석 후보. 저는 결국 뭐 당에 지금 만약에 그 당원 구조가 편중됐다고 하는 것은 강경보수 성향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일 텐데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소금물이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짜다. 그러면 저희가 과거에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 시절에 당을 분당하면서 했던 시도는 소금을 끄집어내겠다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역부족이었고요. 물을 타야죠. 네. 그게 저는 민주당이 한 5년 전에 했던 아주 훌륭한 시도였다고 봅니다. 그때 민주당이 원래는 호남정당의 이미지가 있다가, 물론 그 안에는 안철수 대표가 대부분의 호남 당원을 끌고 빠져나가준 소금이 알아서 나가는 행동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수도권에서 온라인 당원을 많이 모았죠. 그래서 민주당이 그건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 온라인 당원의 비중이 높아지고 그 온라인 당원들은 자발적 당원 가입한 분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치의 능동적 주체가 된 거고, 그분들이 다만 최근에 내가 봤을 땐 뭐 어떤 특정 라디오 방송이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의견이 동일화되고 단일화되고 극단화되면서 좀 강경 지지층으로 분류돼서 문제되는 상황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호남 지역주의에서 탈피하는 것에는 그런 온라인 방문 가입수 증가가 상당히 영향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강경보 성향이 많다는 것이 문제점이라 그러면은 물을 타야 되는 거고, 그거는 저희가 좀 물에 가까운 사람들이라면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작년에 하태경 원장님과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더 질문을 받고 싶지만 이 예정되어 있는 시간이 그 3시 30분까지입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워낙에 수준 높은 어려운 질문을 주시다 보니까 우리 후보자들의 답변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만큼 많은 질문을 받지 못한 거 양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줌으로 전국에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줌의 온라인상에서 우리 후보자님들이 눈을 안 맞춰주신대요. 예, 카메라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주시죠. 예. 예, 이제 그 줌에다가 그 눈을 맞추시고 마무리 발언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준석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1등 후보 이준석입니다. 제가 여론조사 처음 1등 해봐서 그래요. 네. 선거도 당선 안 돼봤지만 여론조사 1등도 처음 해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 놀랐습니다. 이 열망의 그 직원들은 무엇이며 그 열망이 지향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했을 때, 저는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어쨌든 공정함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주의를 당에 도입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많은 분들이 갈수록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게 사회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능력주의나 아니 이런 쪽으로 비화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의 우리 여의도 정치 또는 우리 당으로 북한에서 본다 하더라도 거꾸로 능력 정치가 아니라 무능력 정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 정치에 대한 그 갈증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입장 견지하면서 당대표가 되면은 적어도 당의 공정한 경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예, 다음에는 우리 김은혜 후보 마무리 말씀. 제가 여기 이제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고 하니까 너 또 일을 찾냐?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혀를 차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어렸을 때 제가 그 여러분들 서울의 달이라는 보셨죠?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서울의 달 보셨을 거예요. 서울의 달의 그 무대였던 은봉동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동네에 이제 좀 산비탈 같은 곳에 있었을 때 제가 모퉁이 돌아서 이제 세숫대야에 샴푸랑 린스랑 넣고 엄마랑 같이 목욕탕에서 올라가다가 문득 달이 보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달을 보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훨씬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앞에는 보이는 가진 분들, 또 힘센 분들 많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살피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코인 얘기를 했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넣어줘야 되는데, 정부가 하는 거는 계속 사다리를 박차거나 아니면 사다리에서 흔들어서 떨어지는 것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다리를 버텨주고 그리고 그 옆에서 기대의 언덕이 될 수 있는 그런 내년에 저희 진짜 대선에서 더 많은 분들에게 빼앗긴 권리 되찾아올 수 있는, 또 빼앗긴 집 그리고 빼앗긴 자유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힘센 종군 기자 같은 심정으로 임하는 대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은혜 후보님.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일은 내년 대선에서 문재인 일당과 민주당의 재집권을 막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서부터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정말 제대로 정신 박혀 있고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한데 뭉쳐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모두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민주당이 사실은 자기 지역을 뛰어넘어서 영남에 있는 얼굴을 수혈을 해서 결국은 정권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그들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한번 답습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혁신적인 변화고, 우리 당에서 그 누구도 변화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후보가 저는 뽑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내년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승리 공식은 바로 변화이고 변화는 새로운 인물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이게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에게 기회를 주셨고 또 보내주셨던 염원을 지금 받들어서 우리 젊은 영초선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변화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는 이런 대표를 보고 싶습니다. 전국의 민생의 현장을 캠핑카를 타고 누비는 당대표, 그리고 또 당 대선 후보를 경선하는데 당대표가 직접 사회를 보면서 축제 같은 경선을 만들어가는 대표, 그리고 당대표가 당선이 돼서 출근을 하는데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는 당대표.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힘이 변화하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국민의 여러분들의 힘으로 꼭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내년 대선에서 꼭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새 후보 또 앞으로 나설 중진 후보들 함께 꼭 이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 후보 영초선이라고 경험이 없어서 되겠어?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경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정치 내에서 부족한 그 경험이 있다고 하면 우리 중진 의원들이 채워주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부터라도 미관 말직의 당직이라도 받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우리 김은혜 의원 별명이 형이에요. 은혜 형. 나도 트위터에서 주로 여성 의원들이 은혜 형. 은혜 형 잘했어. 저기 하나만 부탁드리면 또 오늘 그 밖에 라이브 송출이 좀 원활하지가 않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10초씩만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웅입니다. 변화를 통해서 반드시 대선 승리 가져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혜입니다. 제가 맡은 멘트 중에 제일 작네요. 감사합니다. 준비된 미래 김은혜 꼭 투표 행사해 주세요. 예, 곧 토론 배틀 할 겁니다. 다 지원하십시오.